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부분들을요,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산, 내 재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들 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지금부터 원장님께 들어볼게요.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나 구매에 있어서는요,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한 축으로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고, 그런 집을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임대차를 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자가거주율이 50% 남짓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수 정도는요,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임대나 임차를 할 때에 서로의 권리나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대략 한 40, 5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요, 알기 쉽게 여러분들 계약이 무엇이고 임대차는 무엇이고 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또 임대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요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사실 약속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꾼 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부터 훗날에 있을 그러한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그런 단초가 되게 됩니다. 우리 계약의 원칙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낙성, 쌍무, 불효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승낙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쌍무는 서로 간에 책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면 너가 그 집을 나한테 넘겨라. 혹은 내가 돈을 너한테 주면은 그 집을 나한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비워줘라 라고 하는 그런 동시이행 관계, 다시 말해서 동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불효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은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사실은 계약서를 써지 않아도요, 계약은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상대방한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또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여러 가지 손해, 이런 것들은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서로 간에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별다른 요식행위가 없어도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약의 첫 번째 원칙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민법, 이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어떠한 약속의 내용이든 간에 그것은 두 사람이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요, 약속을 어긴 사람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리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보통은 약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자로서의 권리가 임대인으로부터 굉장히 배제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 법에는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아무리 서로 간에 그냥 특정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형식을 빌어와서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그런 형식을 바로 그런 형식의 법을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별법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약의 원칙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 바로 기본이지만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임차인을 위주로 결과적으로 보호해준다. 그리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전부 다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내가 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 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계약의 해지일까요? 해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인정,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배달을 시키고 있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제 이쪽 신문을 안 보고 다른 신문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넣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계약의 해제일까요? 해지일까요? 그렇습니다. 해지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본 것은 본 것이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계약의 해제는 무엇일까요? 계약의 해제는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고 잔금을 넣는 과정 중에 내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겠다 혹은 않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와 계약의 해제, 요것은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고 1년이 지나고 1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정도만 살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중간에 통보를 했을 때 그것은 해지일까요? 해제일까요? 바로 계약의 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와 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보증금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 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1억은 그냥 보증금이죠. 1억은 보증금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억에 월 차임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주고 거기에 임대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을요. 이 보증금으로 환산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훗날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내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전세, 소액 임대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이렇게 가늠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중에도 우리가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이란 1억에 50만 원이 있다. 그럼 얘를 임대차 중에서 전세로 전부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월 차임 있죠. 월 차임에다 100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이 원래 보증금이니까 1억에다가 5천만 원을 더한 것, 이것이 바로 1억 5천이 되겠죠. 이것이 환산보증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일정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받을 수 있는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임차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산 보증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분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요 세 가지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택,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거를 하는 주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은 모든 주택이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와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모든 주택, 2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 그리고 3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요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특히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3번이 되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임차를 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을 얘기할 때는, 임대차 분쟁을 얘기할 때는 내가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모든 주택, 2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 그리고 3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환산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임대차보호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환산보증금이요,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래는 4억이었는데 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산보증금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보증금 더하기 월세를 대부분 내고 있는데요. 그 월세 곱하기 100,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환산보증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주택이니까 환산보증금과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2번은 서울 같은 경우에 6억 1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최소 임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소 임차 기간, 이 최소 임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임대인과 B라고 하는 임차인이 계약을 합니다. 이제 주택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시점에서 B와 A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잔금은 뭐라고 그랬죠? 잔금 시점에는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이라고 했죠. 내가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임대인은 그 집을 그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단계입니다.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단계이죠. 그런데 계약 기간을 우리가 한 1년 정도만 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A와 B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임차인은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A와 B, 임차인과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이고 그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1년이 끝나면 서로 간에 1년이 약속했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요, 만약에 임차인이 1년이 지났는데 주변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나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주인어른, 제가 여기서 더 살고 싶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1년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나가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임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을 하고, 계약은 1년만 했더라도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최소 임차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택에 관련돼서는 2년이고요. 상가는 좀 다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임차 기간이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짜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동안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상가들은 1년만 있다가 장사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권리금도 많이 줬고 월세도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비용도 많이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장사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상가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환산보증금의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가 있다고 그랬고 환산보증금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의 상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2번, 1, 2, 3번으로 편의상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요. 6개월을 계약했더라도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최소 임차 기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장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인한테 제가 더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이 두 번째 권리가 상가 2번에는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최소 임차 기간이 주어지죠. 2번의 상가도 최소 임차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번 상가 임차인한테는 하나의 권리가 더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1년 이상 더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두 번째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5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첫 번째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그리고 1년이 지난 고당 3년, 4년, 5년 차 요때까지 전체를 5년 동안을 매년 제가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 계약을 했을 때는요. 10년 동안 임차인이 거기서 장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얼핏 보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를 할 수가 있냐면 1년마다 한 번씩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의 권리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 측에 있게 됩니다. 어쨌든 1번인 모든 주택은 최소 임차 기간은 2년이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그리고 2번 일정 규모 하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5년 동안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번의 경우는 어떨까요? 3번의 경우는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없습니다. 계약 기간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6개월만 했으면 6개월, 1년만 했으면 1년, 2년만 했으면 2년 요 안에 쌍방 간에 합의된 대로 약속을 이행을 하고 명도하고 보증금 빼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장사를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여기서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느냐는 바로 이 임대차보호법의 최소 임차기간과 계약갱신 청구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령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권리금 얘기는 이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방해를 한다거나라고 하면은요, 임대인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상까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은 너무 작다. 6개월까지 이제 늘려준 것이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재래시장을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임대료를 임차인한테 매년 올려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올릴 때마다의 상한선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9%씩 1년에 요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9% 아닌 5%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임대를 하고 임차를 하는 계약을 맺어서 만약에 2년 전세 계약을 했다. 아파트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만기 시점이 도래했는데요. 그 만기가 앞으로 한 달 뒤에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쌍방간에 서로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현상을 바로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인이나 임차인이나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간 것이죠.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다시 결정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1번이라고 했었죠. 모든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주택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요. 임차인은 그날로부터 다시 2년을 살 수 있는 최소 임차 기간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요, 2번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최소 임차 기간만큼 다시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주인과 임차인이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가면 2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번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의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은요, 만약에 내가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1년이 묵시적 갱신을 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계약기간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계약갱신 중에 해지 통보를 할 때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3번의 경우,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좀, 이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계약서를 제작성한다. 이 계약서를 제작성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거의 가까이 오면은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것은 임대인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통보도 아니고요. 뭐가 있냐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은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똑같이 2년, 1년, 그리고 3번은 계약 기간을 보전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법이 바뀌기 전에 이게 약간 틀렸었어요. 묵시적 갱신이나 아니면은 계약서를 다시 쓸 때나. 근데 요번에는요, 전부 다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요, 계약 기간이 넘어갔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은 최소 임차기간, 주택은 2년, 일정 규모 이하는 1년, 일정 규모 이상은 계약 기간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째,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서로 아무 얘기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가서 연장이 되었어요. 근데 연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해지 통보를 누군가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 1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2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2020년 9월 31일까지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임차인은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1월 1일 날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임차인이 저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주인한테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내에 임차 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이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하죠. 그런데 임대인이 만약에 통보를 한다, 될까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에 더 살겠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고, 다만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임대인 해지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임대인 해지 권한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없다 그랬죠.
2번의 경우도 그러니까는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인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내고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통보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6개월 내에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있다고 그랬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에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같은 경우에 임차인도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좀 임대인하고도 입장이 다른데요. 임차인은 빼달라라고 하면은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나가라라고 하면 임차인은 몇 개월? 6개월 내에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우리가 임대인한테 조금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개념의 그러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